네, 지금부터 컨퍼런스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나, 인간의 미래라는 물음에 대해 논의를 진행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 정지훈 교수님을 좌장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상록 분원장님, 서울대 의대 강건욱 박사님,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권헌영 교수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신 브라이언 크리스찬님,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경호 인터넷 침해 대응 본부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반 참가자분들께서도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안내되는 전화번호로 좌장과 연사분들께 궁금한 점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세션 말미에 이 중 몇 개의 질문을 골라 좌장과 연사분들께 전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세션 좌장이신 정지훈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자리 앞에 놓인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버튼을 누르신 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지훈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세션 나라는 세션을 좌정을 맡은 경희사이버대학의 정지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강의를 굉장히 많은 걸 들으실 텐데 제가 오늘 모신 부분들이 너무너무 다양한 주제의 것들을 얘기를 하실 거라서요. 제가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아까 화면에 보이신 문자로 언제든지 질문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오상록 부원장님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뉴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강건욱 교수님께서 헬스 시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삶과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현명 교수님께서 인간의 재정의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브라이언 크리스천께서는 사실은 제가 서평도 썼던 책인데요. The Most Human Human이라고 그래가지고 튜링 테스트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테스트 1화와 함께 인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정경호 본부장님께서 파놉티콘, 굉장히 섬뜩한 단어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보 시대에서 꼭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슈, 이렇게 다섯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제목은 생활을 바꾸는 신기술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오상록 강릉 분원장님부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상록입니다. 여기 가지고 계시는 브로셔에 나와 있는 제목하고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낯선 미래와의 만남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낯선 미래와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할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신기술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로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요. 보시다시피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과 로봇이 공존한 그런 사회가 올 텐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로봇 하면은 제일 처음에 머리에 탁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개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이제 살아온 경험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요. 로봇 하면 머리에 탁 떠올리는 이미지가 아마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마 로봇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나 이런 데서 봤던 로봇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다양한 로봇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실제 현장에서 봤던 로봇들을 떠올리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로봇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만화 영화에서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50을 넘으신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만화에서 로봇을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로봇 하면은 만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저보다 한 10살이나 한 제너레이션이 나중에 태어나신 분들은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로봇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을 딱 떠올리실 거고요. 요즘 20대나 30대의 젊으신 분들은 이미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수술 로봇, 그리고 집에서 쓰고 있는 청소 로봇을 아마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고 로봇하면 중구난방 없이 마구 떠올리시는 분들은 상상 속의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이 두 가지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로봇은 현실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영화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그림은 실제로 일본의 한 회사에서 개발한 악단 로봇과 인간이 협연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 로봇 자체도 실제로 만들어진 로봇이고, 로봇이 입술에다가 리드를 달아가지고 바람을 넣어주면서 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트럼펫과 트럼본을 부는 것도 실제입니다. 전혀 일부러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실제로 로봇이 악기를 부면서 사람과 협연을 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유명한 그 영화에서 나온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왼쪽은 현실이고 오른쪽은 미래입니다. 가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상상 속에 있던 로봇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그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고요. 실제로 그러면 과거라고 하는 입장에서 로봇을 좀 살펴보면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은 약 한 90년 전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1921년이 되겠는데, 그때는 소설 속에 나오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로봇으로 탄생하는 데까지가 약 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상상 속에 있는 로봇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만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로봇이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났고요. 그로부터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상상 속에 있는 로봇과 조금은 비슷한 형태의 로봇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0년대 말에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나온 인간을 닮은 로봇과 강아지를 닮은 로봇이 시장에서 물론 인간을 닮은 로봇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들한테 흔히 나타나가지고 로봇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맨 처음에 상상 속에서 한 40여 년 지난 다음에 현실 속의 로봇이 나왔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 40여 년 지난 다음에 상상 속의 로봇이 조금 그럴듯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집에서 조금 흔히 볼 수 있는 로봇 형태로 나오는 것이 또다시 한 10년 정도 지난 2007년도쯤 돼서야 전 세계의 누적 판매 대수 100만 대 이상이 팔린 청소 로봇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입니다. 즉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 90여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만 우리 눈앞의 현실, 즉 집에 가서 누구나 로봇을 만질 수 있는 게 되기까지에는 약 한 8, 90년이 걸렸다는 얘기고, 그러나 이 변화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러한 거는 비단 기술적인 뿐만이 아니라 시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2007년도에 PC 다음에 이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은 로봇이다라고 하는 걸로 인터뷰를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로봇이 정말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사이언스 픽션에서의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가를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공상 과학 있어서의 로봇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90년 전에 처음으로 상상 속에서 있는 것들이 이런 공상 과학 영화를 거쳐서 지금 현실에 나와 있는 로봇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흔히 공장에 가면 이런 로봇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저희는 흔히들 산업용 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의 그 국방 현장, 즉 전쟁터라든가 혹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병원에 가시면은
수술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권유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즉 병원에 있는 수술 로봇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쓰이는 로봇들, 그 다음에 화성에 올라가 있는 로봇들, 무인 자동차들, 이러한 다양한 로봇들을 우리는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현실화되어 있는 로봇들입니다. 즉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로봇의 현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그런 그 국방 로봇이라든가 전문 서비스 로봇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봇들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은 공상과학에서의 로봇이 현실에 이런 로봇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로봇들이 올까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데니스 송께서 아침에 타임머신을 타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데니스 송을 여기 오기 전에 만나지를 못해가지고요, 어떤 로봇이 그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몇 가지의 만화를 그려봤는데, 사실은 제가 그린 로봇은 아니고요, 한 2009년도에 그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2040년경에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하는 것을 예측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크게 2040년경에 우리를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트, 두 번째가 이코노미 앤 뉴 그로스 엔진, 세 번째가 헬스 앤 시큐리티, 네 번째가 컨비니언스 앤 뉴 라이프 스타일인데, 이 4가지의 카테고리로 우리의 2040년 생활을 한번 조망을 해봤을 때 각각 어떠한 기술들이 2040년경까지 잘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미래에서 보니까 현실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만화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중에 미래 성장 부분에 있어서도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2023년경에 로봇이 인지를 하는 기능을 가질 것이고, 2018년에 감정으로 서로 우리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타날 것이고, 2020년경에 몸의 중심을 잡고 우리들을 도와주는 로봇들이 나타날 것이고, 아주 2025년경에는 사람의 손과 같이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비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했던 일종의 포캐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작동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을 했고요. 이런 것이 미래 성장 동력뿐만이 아니라 그린 이노베이션 분야에 있어서의 버티컬 팜이라고 하는 그 식물 공장 형태에서도 로봇 기술이 사용이 될 거고, 그 기술은 2018년경에 아주 일반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와 로봇 분야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피 속 혈관 속에서 돌아다니는 나노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2028년경에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사회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람이 타지 않는 언맨드 에어 비클이라든가 로보틱 솔저가 2020년경이나 2023년경에 제품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휴먼 로봇 심비오틱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사람과 로봇이 같이 가는 사회에서는 입는 로봇이 2020년경, 홈에서 서비스를 하는 로봇이 2023년경, 뭐 이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이 맞는지는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데니스 송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얼만큼 이것이 우리가 맞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래도 데니스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바로 2040년이라고 하는, 물론 타겟을 하나 정했긴 했습니다만, 미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로봇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서 낯선 미래의 만남,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겠는가, 또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하겠는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3가지의 퀘스천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가 현재 진행 중이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굉장히 많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과거의 로봇에서부터 사이언티픽 픽션이라고 하는 데서 나타난 로봇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로봇들, 그리고 2040년이면은 실현되리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다양한 로봇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즉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는 실현되고 있는가? 저는 과감하게 예스라고 답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스라면 어떠한 형태로, 언제쯤, 우리한테 무엇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제공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 되겠는데요. 제 답은 굉장히 다양한 그림을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는 분야, 즉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라이프 케어 분야, 홈 서비스 분야, 하자드스 인바이러먼트에서의 분야, 소셜 시큐리티,
디펜스, Advanced Manufacturing, Information Service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즉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인간과 공존하는 시대로 현실화돼 가고 있는데 그거는 단지 어느 특정 분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케어에서부터 Advanced Manufacturing, 심지어는 Information Service 분야에서까지도 모든 분야에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현실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크게 이렇게 현실화돼 가는 기술을 끌고 가는 메가 트렌드 입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사실은 사실 답이 참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그 레퍼런스를 잡은 거는 올해 1월달에 있었던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CES라고 하는 즉 그 소위 가전 제품에 있어서의 트렌드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CES라고 하는 그런 쇼에서의 로봇들이 많은 제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많은 제품들이 나타나고 있는 로봇 관련된 제품들의 트렌드를 좀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가 단지 뭐 한 10여 개 정도의 사진만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CES 2014년경에는 굉장히 많은 로봇 회사들이 많은 로봇들을 전시했습니다. 이들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기술, 모든 똑같은 기술이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들 전체가 로봇이라고 하는 기술을 끌고 나가는 메가 트렌드에 있어서의 그 트렌드 기술은 뭘까를 봤더니 역시 오늘의 이 주제인 IT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로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잘 움직이는 기술, 잘 만지는 기술, 알아듣는 기술,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하는 기술, 여러 기술들이 있게 되겠는데 이렇게 로봇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또 하나의 기술, 즉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서로 융합이 돼서 이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가 점점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로 드라이브해주는 그런 그 하나의 큰 그 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CES에서 나타난 어떤 트렌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미래창조과학 국제 컨퍼런스라는 것에 아마 주제가 매년 이 로봇이라고 하는 주제를 빼시면은 큰일 날 거라고 하는 걸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컨퍼런스의 주제인 것처럼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로 간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간다고 그랬고 모든 곳에서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것을 볼 텐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질문입니다. 대답은 사실은 저도 대답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결론상으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쭉 보여드렸다시피 심지어는 호모 사피엔스 다음 종족으로서 로봇 사피엔스라고 하는 걸 하나 디파인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한번 준비하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그 모든 그 인간이 하는 일에다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투입해가지고 인간을 전부 다 재해로부터 구하자 뭐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좀 이상한 분이긴 합니다만은 로봇을 입양을 해서 자기 자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이런 다양한 로봇들의 트렌드가 있고 그것이 휴먼 로봇 심비오틱 소사이어티로 갈 텐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키워드를 말씀드린다면은 그것을 로봇 에틱스라는 말로 저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분야에서는 이 로봇 에틱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 2002년도에 이태리 친구인 베루지오라고 하는 친구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만 뭐 이미 있는 말을 하나의 형상화한 것이고요. 이 로봇 에틱스라고 하는 것에서 저희가 다루는 주제는 보시다시피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뭐 Equality, Justice and Equity 뿐만이 아니라 뭐 프라이버시의 문제, Informed Consent의 문제, Sharing Benefits의 문제, Responsibility의 문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로보틱 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런 로봇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라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나중에 올 휴먼 로봇 공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로봇 에틱스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동영상을 보시면서 현재의 로봇을 즐기시면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아쉽게도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으로 만든 동영상인데요. 잘 보시면은
어떤 것이 로봇이고 어떤 것이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로봇 참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운 쉽게 쓸 수 있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기로 잘 활용을 하시다.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로보틱 소사이어티에 있는 분들은 로봇 에틱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마지막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상록 본원장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정역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 옴수 쪽인데 그 시간을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흥미로운 얘기라서 뒤에 계신 분들이 조금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 발표는 강건욱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강건욱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연구부장으로 지금 재직 중이시고요. 젊은 노인이 활보하는 세상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건욱입니다. 저는 그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제 치료용 나노 로봇을 개발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공학자라든지 자연과학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많이 공동 연구할 기회도 많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간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오늘은 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나노 분야나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 발전한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넘길 수 있는 게 여기 숨겨져 있었군요. 네. 자, 지금까지 인류는 쭉 발전을 해왔었죠.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화를 믿지 않지만 계속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인간이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배가 나온 배불뚝이 인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운동도 안 하고 또 이렇게 편하게 먹고 자고 음식이 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과연 지금 현재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미래는 아주 훌륭한 인간이 되도록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2040년에 우리 과학기술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이오 기술로 젊어진 미래 사회 모습이라고 하고 있고 많은 테크놀로지 들어 있습니다. 인공혈액, 나노로봇, 뇌질환 치료, 개인 맞춤형 치료, 지노믹스, 그다음에 장기 재생, 뭐 스템셀 이런 것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여주는 모습이 젊어진 미래 사회 모습인데 몸만 젊어졌어요. 얼굴이 하나도 젊어지지 않았어요. 저거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병장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무병장수는 뭐냐면 100살이 됐는데 얼굴은 팍싹 늙은 거거든요. 병은 없지만 골골하면서. 우리는 불로장생을 하고 싶은 겁니다. 늙지 않고 한 40대 정도의 몸을 갖고 얼굴을 가지고 100살을 살고 싶은 것이죠. 그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결국 항노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카이스트하고 서울대, 의대, 공대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기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개념이 휴먼 3.0입니다. 헬스 테크놀로지만 가지고 이게 꼭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건강도 추구하지만 인간과 기술을 합쳐지게 되면 그 융합 의료 기술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도 줄 수 있고 편리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2.0 상태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2.0이라면 3.0 시절에는 우리 몸속에 이게 다 내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중국에서도 원래 신선이란 개념은 40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40대 체력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천사를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우리의 꿈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슈퍼휴먼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올림픽 때 이제 영국에 한 달 정도를 단기 연수를 가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웰컴 컬렉션에 갔더니 이런 슈퍼휴먼에 대한 특집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슈퍼휴먼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틀니, 안경, 보청기 역시 우리가 슈퍼휴먼을 발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개발했던 겁니다. 자, 4P라는 것, 3P라는 것이 현재 의료 앞으로 미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 prediction, prevention, 예방, personalize, 개인 맞춤형 치료. 근데 하나 더 나가서 저희 팀에서 제안한 것이 프로모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슈퍼휴먼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진화는 내추럴 셀렉션에서 진화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개념이죠. 이제 이 하나의 예가 그렇습니다. 포스트 스마트폰입니다. 이미 구글 글래스가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보청기도 좋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화됩니다. 이미 이거 이너 이어 임플란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리지 않는 분들한테 이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트레이닝을 하면 내장해가지고 들을 수가 있죠. 전혀 못 듣는 분들도. 그런데 앞으로 이게 굳이 꼭 듣는 거를 정상인 수준으로 듣게 할 필요 있을까요? 더 능력 있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초음파를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했더니 10m 앞에 있는 조그마한 글씨도 보여요. 젊은 사람보다 더 눈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떠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를 했는데 정상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보다 더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당장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도박했으면 참 좋겠다. 초음파를 듣고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범죄도 나올 수 있겠죠. 역시 이런 로봇 기술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인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셀프 밸런싱 같은 거를 이용하고 이렇게 카본 파이버로 하고 배터리도 지금 리튬이 아니라 리튬 에어 배터리로 해가지고 만약에 한번 충전하고 뭐 1년씩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장애인이 되면 정상인보다 훨씬 더 빨리 뛰고 덩크슛도 하고 담도 뛰어넘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택배업 같은 건 장애인들이 이제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정상인도 부러워하죠. 그럼 젊은 친구들도 저거 나이키에서 나온 이번에 엑소스켈레톤을 나도 사야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덩크슛 게임 하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자, 뇌도 이제 뇌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오바마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미 많은 뇌를 타겟팅하는 약들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피필인데요, 프로작이죠. 이미 나와 있는 시중에 있는 항우울제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랑 유사한 약을 먹었습니다. 리덕틸이라는 살 빼는 약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주는데 실제로 부작용으로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는데 문제는 3개월 먹고 너무나 워커홀릭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요. 잠도 안 자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솟아납니다. 근데 3개월쯤 지나면 거의 익저선이 됩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결국은 뻗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부작용을 적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머리 좋아지는 약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하기 전에 다 이런 걸 먹고 이제 하게 되고 일하기 전에 다 하게 되죠. 실제로 저희 집사람은 다음날 프레젠테이션 있으면 이걸 먹고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도 몸짱이 얼마든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너로빅 스테로이드 같은 걸 먹고 이제 근육 같은 거를 키우죠. 그런데 마이오스테이틴 이니비터라는 이런 약은 뭐냐면 이렇게 개한테 쓰게 되면 개가 근육이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소한테도 썼어요. 왜냐하면 소고기를 쉽게 생산하고 크게 생산하려고. 그런데 지방이 없어서 너무 맛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예를 든다 그러면 환자분이 쓰러져서 누웠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나이 드신 분 이런 약을 쓰게 되면 한 3개월 있다가 누워서 퇴원할 때쯤 돼가지고 몸짱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상어는 왜 나왔을까요? 저는 이제 미래 꿈이 이 상어 아바타가 한번 돼보는 게 하나의 꿈이기도 합니다만, 자, 포커스는 이빨입니다. 치아를 보시면 치아가 앞뒤로 돼 있어요. 상어는 리제너레이션 합니다. 이빨이 빠지면 또 납니다. 영구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만약에 인간도 영구치라는 개념을 없애도록 줄기세포를 이용하거나 유전자 치료를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치과 치료는 발치 외에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치과 의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자, 줄기세포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치매가 돼도 줄기세포로 치료하게 될 거고, 무릎 관절염이 와도 줄기세포 치료하게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가장 가까워 있는 것은 당뇨 치료제입니다.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췌도세포를 우리 몸속에다가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서 스스로 분화하게 만든 것이죠. 지금 한참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이건 디스트럭티브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당뇨 키트를 제작하던 회사, 인슐린을 제작하고 당뇨약을 제작하던 회사, 그 다음에 바이오 장기를 만들던 췌장을 연구하던 연구자들 모두 망합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자, 이건 인공혈액입니다. 인공혈액은 지금까지도 아직 이제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개발 자체는 전장에서 쓰려고 했던 거죠. 전장에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떤 용도로 이제 개발되고 있냐면 우리가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 왔을 때 거기에 혈류가 적게 가는 것을 일시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살립니다. 그 세포들을. 그렇지만 꼭 이걸 환자한테만 써야 될까요?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컨테이는 잘 할 수 있으면 정상인도 할 수 있으면 노인들요. 혈류가 잘 안 가가지고 계단을 오르면 다리가 쥐가 나고 숨차죠. 그런 분들 맞으면 거뜬히 올라가죠. 자, 젊은 사람들은 안 할까요? 자, 마라톤 선수를 뛰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주사 맞고 이제 마라톤 뛰면 이제 마라톤을 숨차지 않고 에어로빅하게 풀로 100m 달리기 하듯이 완주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제 꿈은 그겁니다. 고래인간을 만드는 것이죠. 인간이 이 주사를 맞고 나서 물속에서 10분 내지 30분을 숨을 참고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인간과 고래의 차이는 마이오글로빈이 근육의 10배가 높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마이오글로빈은 충분히 인간에서도 오버익스프레션 시키거나 아니면 나노 테크놀로지 집어넣어주게 된다 그러면 인간이 고래가 됩니다. 세월호 같은 사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10분 내지 30분이면 얼마든지 헤엄쳐서 나올 수 있고 인근 섬까지 헤엄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이제는 해양 동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도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수면이 올라와도 우리는 해양 쪽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강건욱 교수님께서 아주 의학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휴먼 3.0이라는 아주 멋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표는 조금 이제 인간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은데요.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권현영 교수님께서 인간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운대학교 권한영입니다. 좀 전에 한 분은 로봇, 한 분은 바이오, 새로운 미래를 아주 잘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법대 교수들은 보통 그건 뭐가 문제고 그거는 무슨 법에 따라서 안 되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게 원칙인데 제가 이제 ICT 분야의 법을 그동안 좀 공부해 오면서 그럼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야 규범을 지켜야 되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연결해서 오늘 두 분 말씀 또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잖아요. 인간, 기술, 뭐 미래 법학자가 할 말이 없을 그런 분야인데요. 한번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술 발전은 자연 상태의 인간, 엄마한테서 태어난 자연 상태의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못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기술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매체가 정보통신혁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인쇄매체에 굉장히 놀라고요. 그 인쇄매체를 사람이 찍어내지 않고 윤전기를 돌릴 때 엔진을 써서 돌릴 때 또 한 번 놀랍니다. 엄청나게 재생산 능력이 뛰어나게 늘어나는 거죠. 이것이 지식의 출발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도서관 옛날에는 임금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오래된 나라는 왕실 도서관이 가장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지적 능력의 한계를 월등히 뛰어넘는 능력이 사실은 기술로부터 축적됐다는 겁니다. 아주 오랜 선사시대가 역사시대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선사시대의 많은 기록들은 사람이 소멸하면서 사라진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소멸하는 동안에 자신의 지적 소산물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민족은 또는 그런 인간형은 매우 효과적으로 잘 살아왔고 번영을 누려왔죠.
그런 과정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옆 사람한테만 전달했는데 다음 세대 아들한테만 전달했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다면 엄청난 것이죠. ICT 혁명은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를 넘고 그것을 아주 월등히 뛰어넘는 그리고 아주 단계적인 성장보다는 폭발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주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이버 스페이스 뭐 이게 얘기 나오지만 스페이스 기술, 우주 기술 같은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를 가져오죠. 바이오 기술 좀 전에 우리 강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무한히 살고자 하는 욕구, 사실 실제로는 누구나 태어나면 일정한 한계에서 늙고 일정한 한계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운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 볼 수 없는 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나노 기술이고요. 우리들이 알고 지각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연적 상태의 인간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과거의 인간은 자연의 한계에 순응하는 인간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연과 함께 자연의 일정한 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면 미래의 인간은 아까 두 분 로봇도 말씀하시고 바이오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의 인간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거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훈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진화하는 과정에 있죠. 이제 한번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들어드릴 텐데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선생님이신데요. 소크라테스가 왜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지역의 귀족 자제들 또는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을 불러 모아서 선생님이 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왜 그렇게 됐겠어요? 당시에는 저작권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이 있었다면 소크라테스가 책을 쓰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책 쓰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써서 팔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멀리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도 보호되죠. 최근 우리나라 한류 열풍 여러분 생각나시죠? 온 나라에서 저작권적으로 보호 못 받으니까 뭐 합니까? 공연을 하죠. 원래 예술가는 공연을 해왔습니다. 공연을 해야 먹고 살았죠. 그러나 매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 매체에 어떤 법적 조치가 가해지면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배분하는지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생각들 안 해보신 눈치네요. 네. RFID 건물 재고 상품 재고 없이 활용하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 단말기 다 갖고 계시죠? 거기에는 뭐 RFID도 우리 다 들어있죠. NFC 기술 들어있고 GPS 기술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뭐 하셨는지에 대해서 수사할 때 뭐 많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핸드폰만 압수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어디 시점에서 대충 뭐 했는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물어보면 꼼짝없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 답변 안 하시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말을 또 들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보면 이것이 이제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뜻이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원초적인 인간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권력화되면서 다른 그림을 보여줬죠. 미개척 우주 공간에 대해서 인류가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극 협약 같은 게 있어요. 우주 개발 협약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공동으로 뛰어넘는데 거기에도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나라가 먼저 갈 거냐입니다. 남극의 협약에 가입하려면 남극의 기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런 사람은 인류가 아닌 사람이 될 것이고 한 200년쯤 후에는 그런 민족은 없었던 것으로 칠 겁니다. 예, 그렇고 우주 개발 마찬가지죠. 자, 이런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기존의 국가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가?
세계 시민주의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 더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 민족이 중요하고 미래 사회에서도 가장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인종주의적 관념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인종주의적 관념은 오랜 역사상 무엇을 가져왔냐면 침략과 타 민족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 있죠. 사이버 스페이스에 어떤 규범을 적용해야 될까? 가장 잘 사는 나라의 규범을 적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써야 할까요? 여러 가지 논의가 출발되는 지점입니다. 여전히 인류의 싸움은 지속되고 있죠. 생명공학에서 의료기술 발전시키고 생명윤리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언제 죽었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심장이 멎으면? 머리가 멎으면? 아니면 어떤 생체 리듬이 다 안 좋아지면? 굉장히 어렵죠. 우리 강 교수님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의료 전문가들끼리 생명윤리위원회를 병원마다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다음에 사람의 장기를 갈아 끼우면서 지속적으로 오래 간다면 그 사람의 동일성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사람의 동일성을 그 사람의 외모로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스스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괴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저만 해도 저 40대 후반인 저만 해도 날 때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고 학교에 쥐를 잡아오는 숙제를 했던 그런 분들인데 아까 우리 로봇 말씀해 주신 분원장님은 로봇 태권브이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봤습니다. 그러면 그 전엔 텔레비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없던 기술에서 기술을 인식하면서 배워가는 방식으로 채택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텔레비전 앞에서 자라고 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자라고 날 때부터 장기를 원래 갈아 끼우는 것으로 알게 되는 날 때부터 우주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와 같은 규율로 그 사람들을 규율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30초가 남았기 때문에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인간과 규범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 자연적 한계의 문제 있고요. 미래 인간과 규범은 미래 기술이 초월적 인간형을 가지고 다시 규범을 정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 기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기 없는 문제가 있죠.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우리 모습이 반드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인류, 근대 국가의 성립 조건이었던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이라고 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동일한 조건의 인간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문제인가? 만약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미래, 초자연적인 인간들만이 존재하는 세상에 현재의 룰을 적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인류가 오래도록 고민해온 문제를 다시 한번 겪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에 두 분이 굉장히 그 사이언스 픽션에 가까운 얘기를 해주셨다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비슷한 얘기를 좀 들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브라이언 크리스천이 이번에 그 The Most Human Human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제가 서평도 썼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인상적인 책입니다. 그 튜링 테스트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간과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테마를 시작으로 해서 인간에 대한 접근을 인공지능에서 찾는 재밌는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크리스천 부탁합니다. Thank you. I'd like to begin today with a love story. This is a photograph of Claude Shannon.
He is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computer science. He's the inventor of binary logic and information theory. Claude Shannon met his wife, Betty, at work. This was in the 1940s in America at Bell Laboratories. Claude was an engineer working on cryptography and signal transmission. And Betty, well, Betty was a computer. Now, if this seems a little strange to any of you, it's worth saying that nothing at all seems strange about their relationship to Claude and Betty. In fact, it didn't seem strange to their friends, it didn't seem strange to their colleagues, and it didn't seem strange to their family. At the time, it was actually quite common for engineers to marry computers. It happened all the time. In order to make sense of this, I need to explain that before the word computer meant one of the devices that now proliferates in our homes, in our offices, in our cars, in our pockets, for 300 years, the word actually meant something else entirely. It was a job description. Computers were human beings, typically women, who performed arithmetic and mathematical calculations for a living. In this photograph from the 1940s of a room of computers, note that it's actually the women that are the computers, not the machines that they're using. These original human computers are a big part, a big untold part of the history of science. Teams of human beings performing mathematics, again, frequently women, were behind the first accurate predictions of Halley's Comet in the 1700s, all the way through the code breaking of World War II. It's quite fascinating to read the early papers in computer science and hear people like Alan Turing trying to explain to their readers what exactly the machines that they're building are, because the readers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And when you read papers, you'll see things like, here's Alan Turing saying, the idea behind computers may be explained by saying that these machines are intended to carry out operations that can be done by a human computer. What he's saying is, this strange, marvelous contraption that I've made,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except to say that it's kind of like a computer, meaning it's kind of like a person who does math all day. Now, of course, we know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that one of the most remarkable things that's ever happened to the English language takes place. The literal and the figurative switch places. And now in the 21st century, it is the human math genius that we say is like a computer. We've become like the things that used to be like us. And so, no wonder we're so curious about our relationship with computers. We used to be the computers.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field, before the devices actually even really existed, people were asking these really philosophical questions. And one of the first people asking these kinds of questions was Alan Turing. And in this famous paper in 1950, Turing sets out to answer the question that will hover over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l the way up to the present. Can machines think? Turing does something really surprising. He puts philosophy and theorizing off to the side, and he says, I'm going to have a practical test. He calls it the imitation game, and we now know it as the Turing test. And if you're not familiar with the Turing test, it works like this. A panel of scientists are engaged in a series of chat conversations, text message conversations, with two different entities. One of the conversations is with a human being, a random stranger hidden in a room down the hall. The other conversation is with what's called a chatbot, which is a pie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that's designed to imitate human conversation, to mimic it.
And crucially, both the human and the computer are trying to persuade the judge that they are the human being. Turing predicts that sometime in the 21st century, we will reach a point at which human judges canno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conversations with a machine and conversations with a human. And that, as a result, we will come to speak, he says, of machines thinking without expecting to be contradicted. Now, in the 1950s, this begins as a thought experiment. The technology is nowhere near the point where an actual test is possible. That all changes in the 1990s with an American millionaire disco dance floor salesman by the name of Hugh Loebner, who decides, partly out of a love of science and partly due to his own ego, that he is going to endow the first annual Turing test competition. And being a modest fellow, he names it the Loebner Prize. This is held every year from 1991 all the way to the present, and it's still going on today. Now, Turing famously predicted that chatbots would be fooling human judges 30% of the time by the year 2000. And it's this mark that has come to be enshrined to mean passing the Turing test. It's one of the famous predictions of computer science that doesn't come to pass. It has not yet happened. But in the 2008 Loebner Prize competition, the top chatbot managed to fool 25% of the human judges, coming just a single vote shy of that threshold. Many people wondered if the next year's competition in 2009 would be the first time that the machines finally passed the Turing test. When I read about this, my reaction was, not on my watch. And so I decided to personally intervene on behalf of humanity, and I flew to England in 2009 to take part as a human confederate in the 2009 Loebner Prize test. And so my job was to enter into these text message conversations with these judges, persuading them that I, in fact, was the human being. Every year, the judges award a score to the computer program that they are most convinced might have been a human being. And that computer wins what's called the Most Human Computer Award. And it comes with a bronze plaque. Again, Hugh Loebner being a modest guy, he puts Alan Turing's face on the front, but he also puts his own face on the back. But there's also another award every year that goes to the human being that got the highest score. The human being the judges were most certain was a human. And it's called the Most Human Award. And this award is extremely strange and I think thought-provoking, and it asks all sorts of really pertinent questions. What does it mean to act human? What does it mean to try to persuade someone else that it's really you? Now, I found myself in this very strange position when I went to take the Turing test. But the point that I want to make is that it's actually not that strange of a position at all. All of us in this room find ourselves in that position every day. Think about your inbox. If you get a letter from your friend where he's talking really excitedly about all these wonderful discounted Russian pharmaceuticals, your reaction isn't going to be to say to your friend, hey, you might want to run that by your doctor. Your reaction is going to be to say to your friend, hey, you might want to change your password. I think the prevalence in the 21st century of web spam, the prevalence of identity theft, the fact that most of our communications now are sent and received as pure text, where you have nothing but the words you choose to use and the order that you put them in to persuade the person on the other end that it's even really you. This means something truly remarkable has happened, and it's something that I don't think even Alan Turing himself could have predicted. Communication in the 21st century is a Turing test. Every time you receive a message and you have to read it with a little bit of skepticism to decide if it's really who it says it's from, you're a judge in a Turing test. Every time you write a message and you have to persuade the person you're talking to that it's really you, you've become a confederate in a Turing test, trying to be the most human. But I think it goes even deeper than that. In the modern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is not simply the opponent. It's not simply the adversary.
It's actually the medium of communication itself. And to explain what I mean, I'll use the following example. I think we've all had an experience kind of like this. Here's a daughter talking with her father. The father says, "Your mom and I are going to divorce next month." The daughter says, "Why? What? Oh my God, call me, please." The father corrects himself. "Disney. Your mother and I are going to Disney next month." I think we've all had this experience. This is an incredibly familiar experience if you've ever used a phone. Here's a screenshot from my own phone. Someone asked me how I was feeling. I said, "I'm still feeling slightly ill." But you can see the phone is correcting it to say, "still feeling slightly ill," which doesn't make any sense. And so my reaction in these cases is, I think, very similar to what a lot of you would do. I give in. I let the phone tell me what to do. Okay, I won't use the word ill. It's a slightly strange word. It's a colorful word. It's a little bit more unusual and playful, but I won't use it. I'll just say sick. I'll just say that I'm feeling sick. And lest you think that this is only an iPhone thing, in fact, on Android, it's even worse. Android will start to suggest the word you should use next, even before you've begun typing at all. So here's someone saying, "I love you," and you can see the phone says, "I love you, man," "I love you, honey," and this person chooses the middle button, which says, "I love you, munchkin." And again, I think a very dangerous thing has happened, which is we're allowing the computer to speak for us. In a Turing test, all you have are the words that you choose in the order that you put them in. And so I think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we find ourselves engaged in a continuous Turing test when we interact with other people. And I think we can view that not so much as a threat, but as a challenge. The challenge in the case of communication to assert that there's still a difference between even the most impressive replica and the real thing. Thank you. 네, 어떻게 보면 튜링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가장 인간적인 것을 갖다 발견했듯이 우리가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하면 할수록 더 인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그런 패러독스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강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키사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경호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인터넷 침해 대응 본부를 맡고 계신데요. 미래 사회는 파놉티콘이 될 것인가에 관련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근무하는 정경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있었던 하나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애를 데리고 여행을 갈 일이 있었어요. 여행을 가면 저는 이제 주로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집에 분당이고요.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여행을 주로 다니는데 제가 가다가 뭐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보통은 이제 하이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면 이제 어떤 소리가 이제 딱 이런 소리 보통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별로 주의를 하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좀 보니까 체크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카드를 거꾸로 넣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이제 선불 카드를 썼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불 카드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신용카드를 써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꼽았는데 제가 거꾸로 꼽았더라고요. 근데 밤에 꼽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꼽았어요. 그 전날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보니까 아마 전날은 제가 전날은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그걸 모르고 갔었는데 이제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서 이제 하이패스 쪽으로 안 지나고 톨게이트에 있는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분당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어느 톨게이트에서 나오셨어요? 몇 시에 나오셨어요? 만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저희 하이패스 카드를 내면 자기가 해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휴 다행이네 그랬는데 그 이후로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손님은 지난번에 며칠 동안 판교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요금을 몇 번을 안 냈고 어디 톨게이트에서 돈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톨게이트에서 돈을 마저 나중에 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 순간 들은 생각은 내가 뭐 하고 어디를 갔는지를
너무 쉽게 다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톨게이트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 순간 깨닫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파놉티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전자적인 파놉티콘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의 사태에서 우리가 그 올해 있었던 그 신용카드 사건이 있었죠. 많은 한 거의 1억 건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작년에 스노든 사태로 인해서 그 국가가 개인을 어느 정도 사찰해도 되는지에 대한 많은 퀘스천이 일었었습니다. 파놉티콘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진은 사실은 쿠바에 있는 프레시디오 모델로라는 그런 오래된, 아주 지금은 이제 폐쇄됐지만 1960년도까지는 실제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건축물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원형의 감시탑이 있고요. 그 안에서 감시자가 그 죄수들을 감시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죄수들은 굉장히 환한 장소에 있고 감시자는 어두운 장소에서 모든 죄수들을 감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수는 이제 누가 나를 보고 있다, 누가 나를 보지는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항상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의 행동을 감시자가 뭘 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다는 그런 우려를 한다는 거죠. 그럼 현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슬라이드는요, 최근에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마이클 코신스키 교수가 조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독일에 그 한 법학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막스 슈랍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친구가 2012년도에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그 지난 그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서 이용했던 기록들을 좀 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 나라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그 개인들이 어떤 기업에 자기가 이용했던 실적을 알려달라고 하면 그걸 리포트로 알려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페이스북이 이 친구한테 보낸 개인정보의 이용 내지는 이 친구가 어떻게 페이스북을 사용했는지를 알려준 그 리포트가 굉장히 외우기도 쉬워요. 1222페이지에 대한 리포트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페이스북을 이용한 거는 3년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페이스북을 한 2년간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요. 실제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사용한 건 딱 1년이었었는데 그 1년 동안 사용한 기록이 1222페이지의 리포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페이스북을 사용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나의 사진이나 내가 썼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리포트를 들여다보면 이 친구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서 리포팅을 했는지, 누가 친구인지, 또 사진은 어떤 사진을 언제 어떤 장소에서 찍었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올렸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좋아요라고 응답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리포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했던 건 뭐냐면, 그럼 실제적으로 내가 아무 액션도 하지 않고 페이스북에서 그냥 좋아요만 보통은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정보를 좀 알리고 싶지 않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로 정보를 올리긴다보다는 굉장히 방관자적이나 보는 정도로 만족.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런 스타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냥 가끔 좋아요 정도만 이제 클릭을 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단순히 좋아요라고 하는 것만 클릭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인종은 어떤 인종인지, 그 사람의 성별은 어떤 것인지, 정치적 성향은 어떤지, 종교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적인 성적인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정보를 누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각국에서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9/11 사태 이후로 시큐리티나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 국가 안보에 대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우리의 개인을 누구를 사찰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정보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작년에 있었던 NSA 프리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정보가 도대체 정부가 뭐를 알고 싶어하고 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심의 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180일에 경과된 메시지나 이메일에 대한 것들은 영장 없이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나 트위터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이용자들이 보냈던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열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클라우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유럽 기업들이 대부분 그 서비스를 미국에서 빼서 유럽으로 옮기는 이제 현재적으로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2012년에 어떤 법을 추진했냐면 미국과 거의 유사하게 영장 없이도 메시지나 전화에 대한 내용들을 감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영국은 좀 그보다 더 하나 더 나아가서 DPI, Deep Packet Inspection에서 통신의 내용이 무엇이니까 통신의 내용 자체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비디오인지 메시지인지 아니면 이게 사진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까지 가지려는 방향으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뭐 선진국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뭐 시리아의 경우에는 최근에 시스템을 굉장히 업데이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리아는 내전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내전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내부에 일어나는 일들을 외국에 알리고 싶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에서 그런 정보를 차단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죠. 중국에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검열이 심하죠. 우리가 보통 알려진 그레이트 파이어 오브 차이나라는 게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검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 최근에 이제 쿼르츠라는 뉴스 매거진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글로벌 컴퍼니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통화를 할 일이 있으면 통화를 심지어 한국에 와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한다는 거죠. 단순히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제 통신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잘 알겠지만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는 항상 우리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보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책이 어떤 책이고 내가 그 전에 산 책은 어떤 책이고 근데 이 책을 산 사람은 또 어떤 책을 좋아한다. 그런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아마존에서 있는 경우만 아니라 최근에 MIT에서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요. 150만 명의 사람을 두고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행동을 그 셀룰라 폰을 통하게 되면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1년간의 서베이를 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95%의 정확도로 내일 아침 9시에 당신이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서베이나 이런 것들의 현재의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것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어떤 서베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이 친구가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을 할지를 알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정보의 축적이나 그런 그 패턴에 대한 데이터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우려고요. 또한 그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안, 시큐리티의 측면이나 프라이버시의 측면에 대해서 어떤 사전적인 고려 없이 축적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뭐 어떤 특정인을 타겟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DBAS로 인해서 언젠가 정부나 누군가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뭘 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과거에 어떻게 했던 것들을 쭉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보에 축적이 돼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우려사항이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쿨하게 나는 별로 창피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쿨하게 생각해서 뭐 그런 걱정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SNS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후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뉴스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접을 본 사람이 그 출판사에 어떤 모 출판사에 입사를 해서 성공을 했었는데요. 그 출판사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합격한 사람들이 SNS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체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SNS를 봤더니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그 친구한테 합격을 취소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이게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논의를 했었죠. 또 법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외부에 이렇게 보이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적인 정보로 생각하지만 사적인 정보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나 다른 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시간이 너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미래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 거냐를 대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미래에는 당연히 저번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가격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솔루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보다 모바일화된 게 있고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이 축적할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자동차의 경우에도 보면 지금 제가 한 지지난주에 제가 블랙박스를 달았어요. 블랙박스 달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요? 블랙박스를 다루셨습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 만 얼마를 할인해 주니까 그에 대해서 모델 번호와 이걸 알려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블랙박스 다른 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또 한편 그 생각은 왜 돈을 깎아주지? 왜 돈을 깎아줄 것 같으세요? 보험회사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그걸 통해서 미국에서는 신규 차의 90%가 현재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나오고 있고요. 그 차에 블랙박스를 추가하는 비용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블랙박스를 달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가 노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주행 패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운전하는 습관이나 운전했던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누구 소유일 것 같으세요? 제 걸까요? 보험회사의 걸까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은 보험회사나 공공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제가 속도 위반을 했어요. 그럼 블랙박스에 그 기록이 있겠죠. 그러면 그 기록을 경찰서에 보내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건 프라이버시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이거에 대한 클리어한 룰은 없습니다. 굉장히 근데 뭔가 기분은 안 좋죠. 왜 내가 운전하는 걸 내 허락도 없이 보내지? 그렇지만 그것이 프라이버시 위반이지는 않다는 거죠.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에크미란 렌트 회사에서 미국의 큰 렌트 회사는 아니에요. 에크미란 렌트 회사가 하나 있는데 터너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다른 지역에 갈 때 차를 렌트한 적이 있었습니다. 렌트를 하면서 이 친구가 렌트하고 자동 출장 일을 다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깜짝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가 렌트한 비용보다 450불이나 많은 비용이 자기 렌트비에 차지돼서 나중에 온 것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비용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특히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보안과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나 이런 사람 주로 빌려서 차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트래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450불은 뭐였었냐면요. 사실은 그 계약서를 처음에 이제 렌트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속도를 180마일 이상으로 1분간 운행을 하면 그때마다 벌금을 150불을 물리겠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모르고 3번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150불을 3번을 물게 이제 됐던 거죠. 그걸 갖고 이제 법원으로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사가 차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판결은 어땠을까요? 판결은 회사가 졌습니다. 근데 웃기는 사실은 뭐냐면 판결에 진 이유는 이제 벌금을 매기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경찰서에 그 정보를 보내서 경찰이 벌금을 매겼으면 적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는 우리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또 법으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많은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오고 있죠. 암호화 기술, 또 익명성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익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암호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저희한테는요. 단순히 PC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길거리에 있는 CCTV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컨비네이션이 됐을 때는 이 전체를 포괄해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아직 준비가 우리가 안 돼 있다라는 게 현재 우리의 한계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회의 규율을 할 때 프라이버시와 서베일런스라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파놉티콘에 대한 모델이었습니다. 이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있는 소수의 정부 아니면 정보를 갖고 있는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반대된 개념은 우리가 역파놉티콘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시놉티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중에 의한 소수. 이러한 것은
요번에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그걸 보고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반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밸런스가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아마 제가 처음에 보였던 그림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시드니 멜보른에 있는 빅토리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이고요.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원형으로 된 감시인지 사서가 앉아 있는 데가 있고 쭉 이렇게 그 옆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에는 처음에 있는 모델과 굉장히 같죠. 그렇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건지 혹시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상호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이러한 개념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저기 보여드리는 지금 문자로 그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질문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주시기로 돼 있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오시기 전에 제가 그 플로어에 계신 분 한 분께 제 임의로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질문을 드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가운데 계신 권원영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나름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로봇 앞에서도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위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2012년부터 헐리우드 극작가 협회에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인간하고 로봇하고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한 법률 체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컨퍼런스가 지금 2012년부터 플로리다하고 샌프란시스코로 오가면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법률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사회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종류의 액티비티라든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좀 안 계신가요, 혹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논의 물론 로봇이나 얘기 나오면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는 나오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이 계신 분들한테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제가 오늘 좀 드렸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로봇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흉내내는 수준에까지 지금 가겠죠. 그리고 그 넘어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에서 바라보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 이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정 교수님 저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쓰시던 거 저한테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0만 원을 주고 노트북을 저에게 주시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글쎄요, 두 가지가 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렇죠. 이야기 아닌가요? 네. 법에서는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법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하는 데에다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의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을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는 그렇게 의사를 주고받으면 그렇게 할 의무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언제 완성되느냐? 100만 원을 주고 노트북을 받으면 그 법률 행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로봇과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할 때에 생기는 문제점은 누구와의 문제냐는 거예요. 사람과 로봇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로봇을 만든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는 사람과 로봇을 사서 공급해주는 서비스 사업자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렌탈하는 그 가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의사가 있는 거죠. 법률의 관심은 사람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그것을 다루는가. 우리가 IoT를 하면 사물 간의 정보를 주고받죠. 그러나 사물이 사물의 의사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사물은 누군가의 의사를 대신해서 하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고받자라고 약속하는 것을 법률 행위라고 하고 주고받는 행위를 사실 행위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은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계속 답변 드리기보다는 그 정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여러 다른 문제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문현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모아주신 게 없어가지고 다음 질문은 강건욱 교수님한테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아까 그 인간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영생불명까지도 뭐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제 사이보그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사이보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메디칼 사이보그, 예, 메디칼 사이보그하고 슈퍼휴먼 사이보그하고 나누거든요. 메디칼 사이보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장애인으로 들어가서 뇌가 뭐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슈퍼휴먼 사이보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평균적인 인간의 기능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프랑스 혁명까지 가게 되는데요.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나서 그걸 유지한다는 기본 가정에 사실은 좀 도전장이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서면서 그 휴머니티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만인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그 가정을 위배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윤리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저는 과연 슈퍼휴먼이 현재는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고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평등하게 더 좋은 뭐 업적을 낸다든지 아니면 성공을 한다든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실 태어나기에는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능력은 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작곡을 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걸 다 평준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내가 이제 백내장이 됐는데 백내장을 하면 젊은 사람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것을 거부할 굳이 이유가 있는가, 윤리적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사실 성형을 통해서 또는 피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통해서 늙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항노화 노력들을 하고 있죠. 손에 얼굴에 칼도 대고 있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지금은 뭔가가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윤리와 법도 같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혹시 강건욱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얘기를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제도에 관한 질문을 아까 드렸었는데 그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환경, 초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이 나타났을 때 그때의 규범은 완전히 새로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질문의 핵심인데 제가 드렸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의 다른 사람을 소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논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내가 그렇게 결심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지속 가능한 사회, 인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근대 사회에서 만들어낸 것은 아주 모두가 동일하게 평등한 것을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향하는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진 분들이 그 기회를 스스로 더 못한 사람들에게 배분하기도 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에 초입해서 바꾸는 선언을 만약에 한다. 여기는 이제 기존의 룰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인류에게 다가오는 많은 재앙적인 판단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한테 미치지 않지만 차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급격하게 우리에게도 결과를 미칠 수 있는 걸 우리가 목도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결정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논의, 충분한 공론의 장 같은 것을 해야 되죠.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원자력을 우리가 썼어요. 썼는데 쓰고 나서 다음 세대에 줄 때는 그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기술을 도입할 능력은 있지만
기술로부터 생기는 문제점이나 위험을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자연의 인위적인 힘을 가한 사람이 그 인위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그 문제에 가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우리가 스스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인류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죠. 네, 아주 좋은 찬반 의견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플로어 씨가 이제 그 질문지를 받았는데요. 정경호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감시가 불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전제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수준이 좀 낮은데 인터넷 침해 대응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인터넷 정보에 대해 이렇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향성이 어떻게 쓰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조언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인터넷 계신지. 침해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네네네. 어, 지금 보면 과거와 현재가 뭐가 인터넷과 관련된 것들이 정보 보안의 측면에서 뭐가 달라진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네트워크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졌다면 작년에 과연 어떤 일이 세계에 있었느냐 이렇게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 나라만 개인정보 유출이 심했던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건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스미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정보보호에 대한 문제가 아마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이제 그러한 격차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제 봤던 것이 바로 다음 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 굉장히 가능했던 체제라고 하면 지금은 저희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전 세계적인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제 보안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떤 국가에서 발생했던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비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공격자에 대한 정보를 쉐어를 해서 그 도대체 공격자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뭐 제가 파놉티콘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 간의 굉장히 법적인 체계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 어떤 공격자,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되겠죠. 익명성 때문에 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익명성이기 때문에 나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겠지만, 또한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악의적이나 아니 공격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가 공격했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뭐 다른 분께서도 뭐 권 교수님이나 강 박사님이 서 굉장히 변화하는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보보호에 대한 것들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들도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는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아까도 다른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애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쓰고 SNS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나 저희가 생각하는 정보의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저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정보보호 쪽은 아니고요. 한 어린아이가 잡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른 성인이 보는 이제 칼라로 된 잡지인데 이 아이는 아마 처음에 태어나서 봤던 게 아이패드나 아마 패드를 처음 본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보는데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사진을 이렇게 넘기는 방법으로 넘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했던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아이들이 형성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마크 주커버그는 그 프라이버시가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한번 권역을 크게 좀 치렀었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의 제너레이션이 바뀌면서 가치관이나 사회가 바뀌는 것도 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요즘 보면은
그 자기 정보를 지울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옮겨가 데이터 포터빌리티라고도 하죠.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술 자체가 좀 더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고민과 기술 발전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상록 부원장님 그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요. 국내에서 그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내에서 이 건축 건설 분야에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 건설 분야에도 로봇이 이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발굴하는 프로젝트라든지 건설 뭐 토목 이렇게 인간의 손이 닿기 힘든 지역의 건설 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연구 단계가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건설 혹은 건축, 토목 이런 쪽으로 하나를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아마 우주나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넓은 것도 또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이제 R&D라고 하는 것이 정부 주도형 R&D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특정 로봇 분야에 대한 R&D가 많이 지원이 되면 그 분야의 로봇에 관한 연구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나 건설에 관련된 토목을 포함한 건축이나 건설 분야에 관련된 로봇 분야에 대한 R&D 지원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로봇의 결과물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 10여 년 전에 그 건설 분야 중에서 이 미장 로봇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어느 정도 마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플랫하게 다지는 그런 트러월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로봇을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정도가 아마 저희 우리나라에서 건설이나 건축 분야에 투입한 로봇 R&D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이웃 나라인 일본에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인지 그런 건설이나 건축 관련된 로봇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아서 아마 별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달 탐사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달 착륙을 하기 위한 로버가 지금 이제 이제 연구를 막 시작한 그 정도가 되겠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대답이 조금 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는 로봇 윤리 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로봇에 관한 윤리위원회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미약하지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제 발표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편으로는 로봇 분야에 있어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터넷 보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듯이 인터넷을 처음 쓸 때는 저런 이야기가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로봇도 지금 막 쓸 때는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진짜 20년, 30년 뒤에 로봇이 막 사람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소위 어떤 것들을 미리미리 고민해서 만들어 놔야겠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액티비티에 저희들이 그냥 일부만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저는 아까 제 주제 발표에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 모두가 그런 거를 다 걱정만 하다 보면은 절대로 밝은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즐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그 문제를 고민하면 됐지. 모두가 다 로봇이 많이 로봇 때문에 소설을 보니까 로봇이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 사회를 멸망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모든 사람이 그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두 가지를 동시에 굉장히 재밌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본이 나올 것 같은데 모럴 머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계의 윤리 기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크리스천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계가 계속 진화해서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인간과 기계를 즉 컴퓨터 로봇을 구별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If I understood the question correctly, the question is effectively, as we start to approach this point where there is this indistinguishability between humans and machines, what do we do when we reach that point? I think it's going to be different in every field, for one thing. For example, the recent Spike Jonze movie, Her, asks this question of what becomes of human relationships after we've passed the Turing test. And so I think that's one of the ways that you can ask that question, but there are many ways to ask the question. I think it will continue to be, there will continue to be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 human experience, even after you can have an intelligent conversation with a computer, because the computer doesn't have a body, it doesn't have a lifespan, it doesn't come from the same cultural background as you, it doesn't have the same sorts of emotional experiences that you do. And so I think in many ways it would be akin to the type of experience you would have if you could have an articulate conversation with a dolphin or with a dog, where it'd be this incredibly fascinating opportunity to rethink and broaden our sense of what intelligence is, but in no way does it take anything away from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that make up human intelligence. I think it offers us a new opportunity to think about what that is. I mean, I think actually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starts out in the 1950s and the 1960s as an effort to reproduce this kind of step-by-step logical deductive reasoning. Over the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anyway, if you go back to Aristotle or you go back to Descartes, these philosophers are saying, what does it mean to be human? Well, let's look at all of the things that human beings can do that animals can't do. And so they focus on logic. They focus on this sort of step-by-step deductive type of conscious thought process. And ironically, the great sort of plot twist of the history of science is those are precisely the things that computers are able to do first, whether it's long division or syllogistic logic or grandmaster chess. But we still, and this is what's quite fascinating, we still don't have computer systems that can do what a 4-year-old can do, which is walk around the room without crashing into things, recognize a face, hold an articulate conversation, that I think we've discovered something really surprising, which is that these more sort of sensory animal modes of sensing and perceiving and recognizing are actually in some ways more cognitively sophisticated than we ever could have imagined. And I think that the progr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really taught us that. So I think we'll continue to make these sorts of surprising discoveries. 네, thank you very much. 저희가 너무 재미있는 주제가 많아가지고 질문들이 꽤 몇 개가 더 있는데 아쉽지만 항상 시간이라는 것이 지금 오버했다고 사인이 오고 있어가지고 아쉽지만 이것으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정지윤 교수님과 패널 여러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